초대형 토네이도가 중서부를 강타해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최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기 그룹이 아마존 등을 상대로 거대한 규모의 환불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5년 후 루게릭병 발병 위험이 3.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너비 약 800m의 초대형 토네이도가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와 오하이오, 켄터키주 등에 토네이도가 상륙해 인디애나주 윈체스터의 주택단지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건물과 주택이 파괴돼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전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오하이오주에서만 3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도 각각 1만 9천여 가구, 1만여 가구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부상의 정도나 피해 규모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밤 시작된 폭설은 어제까지 고지대에 최대 1m까지 쌓였고 주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로키 산맥 남쪽 프론트 레인지 지역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속도로 폐쇄와 함께 항공편 취소, 학교 폐쇄 등의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약 800편의 항공편이 결항했고 200편이 지연되는 등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5만 3천 명 이상의 주민이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최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인 10명 가운데 약 1.2명은 서류 미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미국 이민자 통계 현황에서 뉴욕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최소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17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센서스국 자료 기준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가 약 25만 명, 전국 한인 인구가 200만 명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약 10명 중 1.2명, 12%가 서류 미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퀸즈에는 9천 명, 맨하튼에는 3천 명,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에는 9천 명의 한인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혜택을 받는 한인은 5,040명으로 추산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인이 가장 많은 수혜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의 여파로 다카 신청을 못한 한인 인구는 3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또 이 데이터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 뉴저지에 정착한 이민 1세와 이민 1.5세 인구를 15만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인구는 8만 2,663명,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인구는 총 6만 7,5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떠난 인구는 7만 8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인구 감소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카운티별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뉴욕시 인구는 총 825만 8천 명입니다. 833만 6천 명이었던 전년보다 약 7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 대부분 지역에서 1% 이상 주민이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카운티별로는 브롱스가 마이너스 1.8%로 뉴욕 시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감소 인구수로는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가 각각 전국 3위, 4위, 6위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마이너스 0.1%로 소폭 줄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0.3% 감소한 138만 2천 명,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0.1% 감소한 9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꾸준히 이어져 왔고 맨하튼을 제외한 4개 보로에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의 6%, 약 55만 명이 뉴욕시를 떠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센서스국의 데이터가 망명 신청자 등 이민 인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2023년에 95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지난 13일 시정연설에서 반값 메트로카드 Fair Fares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현 연방 빈곤선의 120%에서 200%로 올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ir Fares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뉴욕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연방 빈곤선의 100%였던 Fair Fares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200%로 올리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지만 연말 20%포인트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변경이 새롭게 적용될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18,072달러에서 31,120달러로 4인 가구는 37,440달러에서 62,400달러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이런 변경이 뉴욕시의 높은 생활비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연방교육부가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 정보를 일부 대학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양식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FAFSA 정보를 각 대학에 전달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1월 말에서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대학은 FAFSA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자금 보조 내역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FAFSA 정보 전달이 지연될수록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게 되는 학자금 보조 규모를 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대입 합격자는 진학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학교별 학자금 보조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통상 진학 대학을 최종 결정하는 5월 1일 디시전 데이를 코앞에 두고서도 학자금 보조 내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 정보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 대학이나 전달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언제부터 FAFSA 정보 전달이 본격화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새로운 FAFSA 양식 변경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학부모를 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임시 방편으로 수동으로 부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연방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와 관련해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 가운데 일부의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은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 중 일부에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반출된 문서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방첩법의 적용이 모호하고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에일리 캐논 판사는 이에 대해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선언할 권리에 대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재판을 최대 30일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새로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연기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재판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틱톡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사기 그룹이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거대한 규모의 환불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틱톡에서 환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펀드를 R3 펀드 등으로 알파벳을 살짝 바꿔 입력하면 환불 사기 수법에 관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레딧, 틱톡, 텔레그램 등에서 제품과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많은 이들을 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 연맹의 설문에 따르면 이로 인한 지난해 소매 업체의 피해액은 무려 1,010억 달러에 달하며 아마존은 이미 사기 조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REKK라는 이름의 조직을 포함한 사기 집단을 고소하고 이들이 고객을 사칭해 노트북과 게임기, 보석 등 고가의 품목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실제로는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정 환급금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아마존 직원들에게 접근해 환불 처리를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직 직원 최소 7명이 반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최근 사기와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이 환불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골프와 원예, 사냥 등의 특정 취미 활동이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인 루게릭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5년 후 루게릭병 발병 위험이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미시간 대학 의대 스티븐 가우트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 특정 취미 활동이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인 루게릭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루게릭병 환자 400명과 루게릭병이 없는 사람 287명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이 없는 취미 활동을 조사했는데 특히 골프는 5년 후 루게릭병 발병 위험이 3.8배 높았습니다. 원인으로는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오락 댄싱은 2배, 원예 활동 1.71배, 목공 1.76배, 사냥 및 사격 활동은 1.89배 등 루게릭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사됐습니다. 연구팀은 골프장과 정원 관리에 사용되는 살충제 속 화학물질이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쳐 루게릭병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루게릭병과 연관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받으며 앞으로 추가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 신경학 연합회 학술지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어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2022년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17억 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1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전년도 1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디파이에서 약 4억 2,800만 달러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억 3천 달러, 암호화폐 지갑에서 1억 2,700만 달러를 각각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암호화폐 탈취가 줄어든 데는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무부의 제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한인화는 오늘 19일 지난 10여 년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이 참석해 현행 국적법의 위헌적 요소를 밝히고 잘못된 현행법이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주 한인동포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나 공직 그리고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 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95만 원의 생활비와 최초 입국, 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 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코리안넷에서 신청하면 되며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잭팟 합계액이 14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로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13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 금액이 6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메가밀리언도 12일 추첨까지 잭팟이 터지지 않아 현재 당첨 금액이 8억 1,500만 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두 복권의 1등 당첨금 합계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파워볼은 지난 1월 1일 이후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